15번. 세계에서 정말 보기 드문 위치에 있는 국가.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나라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5개의 내륙 국가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이 가진 특별한 점은 이중 내륙국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즉 바다와 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 모두 바다로 나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독특한 특성을 가진 나라는 리히텐슈타인 하나뿐이며 이는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사이에 있습니다. 바다 항구가 없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의 모든 수출입 활동은 대양에 닿기 위해 최소 2개의 나라를 거쳐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불리함은 이 나라가 도로와 철도 중심의 강력한 물류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보이시는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거대한 건조 항구 중 하나가 위치한 곳으로 국제 화물을 철도와 트럭으로 활발히 운송하는 핵심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면적 약 45만 제곱킬로미터의 우즈베키스탄은 이 지역에서 세 번째로 거대한 국가입니다. 대부분의 영토는 척박한 사막 지역으로 그 중에는 지구에서 15번째로 거대한 키질겜 사막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혹한 자연 조건과 물 부족, 바다와의 단절로 인해 이 나라는 수자원 문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건조한 특성은 오히려 아주 독특한 자연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눈앞에 만들어냅니다. 일부 자생식물은 거의 연중 동면 상태에 있다가 습한 계절이 오면 몇 주 동안 사막을 눈부시게 덮는 꽃의 장관을 이룹니다. 여러분, 인구를 볼까요? 우즈베키스탄은 약 3,600만 명으로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거대한 국가입니다. 인구의 대부분은 우즈베크인으로 약 80%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러시아인, 타지크인, 카자흐인, 카라칼파크인, 타타르인으로 구성되고 놀랍게도 꽤 상당한 규모의 한국인 커뮤니티까지 존재합니다. 한국인들은 과거 스탈린 시대에 극동 지역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이후 이곳에 깊이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은 한반도 밖에서 한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특별한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온대 대륙성 기후에 속해 겨울은 매우 춥고 여름은 무섭도록 덥습니다. 극심한 온도 차이 때문에 여름에는 섭씨 45도에 달하고 겨울에는 영하 30도까지 매섭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극심한 기온 차이는 주민들이 집을 짓는 독특한 방식의 놀라운 창의력을 직접 발휘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지의 전통 가옥은 대게 지면 아래로 1에서 3m가량 깊게 지어져 열을 안전하게 보존하는 토양층을 영리하게 활용합니다. 우리 함께 상상해 볼까요? 이런 방식 덕분에 여름 낮에는 집이 상당히 시원하고 겨울밤에는 난방 없이도 따뜻함을 잘 유지합니다. 이는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극한 환경에 적응하는 놀라운 능력을 완벽히 보여줍니다. 14번. 우즈베키스탄의 매우 엄격한 금지 법률과 강력한 제재 조치들입니다. 실제로 우즈베키스탄에는 특별한 규정들이 많아 잘 알지 못하면 외국인도 쉽게 위반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그 결과는 단순 벌금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민감하고 논란이 되는 주제 중 하나는 바로 동성애자에 대한 엄격한 정책입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남성 간의 동성 관계는 명백한 범죄로 간주되며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여전히 남성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하는 전 세계에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며 2025년까지 이 법이 완전히 철폐될 조짐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성소수자 커뮤니티는 숨죽여 조용히 살아가고 있으며 불필요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소셜미디어와 공개 행사 참여를 철저하게 멀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외에도 우즈베키스탄의 법률 시스템은 이미 다른 국가들이 많이 완화한 행위에 대해서조차 유독 엄격합니다. 특히 나라 전체에서 모든 형태의 도박은 예외 없이 완전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불법 마약의 사용이나 소지, 심지어 개인적인 용도로 아주 적은 소량을 소지하는 행위조차 가차없이 무거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점은 술과 담배는 오직 20살 이상만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많은 국가들이 18세로 정한 기준과 확연히 다릅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는 상점은 즉각 강제 폐쇄되거나 수천 달러의 무거운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방문한 외국인도 보수적인 현지 문화를 잘 알지 못하면 꽤 난처하고 미묘한 상황에 억울하게 처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보수적인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낯선 남성이 여성과 함부로 악수하는 행동을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이곳에서 가장 올바른 인사 방법은 조용히 왼쪽 가슴에 손을 얹고 고개를 살짝 예의 바르게 숙이는 것입니다. 악수는 오직 남성 간에만 일반적이며 잘못된 상황에서 악수를 청하면 문화에 대한 존중이 크게 부족하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항 입국 시에는 방문객의 개인 짐을 아주 철저하고 꼼꼼하게 검사해야만 합니다. 음란한 내용의 인쇄 문서나 사진 이미지, 심지어 개인 컴퓨터, 휴대폰 또는 USB 드라이브에 은밀히 저장된 모든 디지털 파일도 이곳에서는 예외 없이 절대 금지됩니다. 실제로 부적절한 영화 파일을 노트북에 몰래 저장하고 있던 외국인 관광객이 공항에서 곧바로 구금된 충격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흔히 쓰이는 코데인을 포함한 특정 약물 역시 국가의 엄격한 통제 목록에 확실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성분이 포함된 필수 약물을 불가피하게 꼭 사용해야 하는 경우라면 의사의 공식 처방전과 아주 명확한 영어 번역본 문서를 함께 챙겨 지참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비즈니스 관리 측면에서 우즈베키스탄은 제품의 무료 배포나 정상적인 가격 이하의 파격적인 할인 판매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적인 행위가 건전한 경제 시장을 극심하게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당국의 깊은 우려 때문입니다. 정부는 현장의 대규모 프로모션 캠페인을 아주 면밀하게 집중 모니터링하며 비정상적으로 파격적인 할인 현상이 눈에 띄게 발생할 경우 즉각 해당 기업 측에 구체적인 소명과 설명을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확고한 이슬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우즈베키스탄은 일상적인 술 소비에 대해 꽤 유연하고 상당히 실용적인 정책을 열린 마음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술 소비는 완벽히 합법이며 일부 레스토랑은 사업 허가를 합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무조건 메뉴판에 술을 포함해야만 합니다. 당국은 이를 통해 보수적인 사회가 세속적인 방향으로 자연스레 나아가도록 유도하고 자칫 위험한 종교적 극단주의 경향에 맹목적으로 빠지지 않도록 영리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몸에 해로운 패스트푸드는 건강한 학교 환경에서 결코 환영받지 못하는 불청객입니다.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당국은 학교 근처에서 패스트푸드를 판매하는 상업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엄격한 규정을 새롭게 제정했습니다. 수많은 학교는 심지어 올바른 영양 섭취에 대한 교육 캠페인을 자체적으로 조직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에게 자녀가 불량한 즉석 인스턴트 음식을 학교에 절대 가져오지 않도록 단호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13번. 세계적인 규모의 거대한 금 생산국. 우즈베키스탄은 전 세계에서 금 생산량이 네 번째로 높은 압도적인 황금 강국 중 하나입니다. 이 거대한 금 산업의 핵심 중심지는 나라 서부에 웅장하게 위치한 무룬타우 광산으로 번화한 수도 타슈켄트에서 무려 400km 이상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곳은 1958년에 발견된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노천 금광 중 하나로 그 이후로 지금까지 쉼 없이 활발하게 대규모로 채굴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무룬타우 광산의 핵심 운영은 우즈베키스탄의 아주 중요한 대형 광업 기업인 나보이 광업 및 금속조합에 온전히 든든하게 맡겨져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거대한 회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웅장하고 거대한 금 및 핵심 우라늄 채굴 기업 10위권 안에 당당하게 굳건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신 세계 광물 통계 연감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은 현재 연간 금 생산량에서 당당히 세계 9번째를 굳건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룬타우 광산 단 하나만으로도 무려 약 1600톤의 거대한 금을 쏟아내며 최소한 2032년까지는 계속 쉼없이 채굴 운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황금만이 우즈베키스탄 경제에 기여하는 유일무이한 핵심 천연자원은 결코 아닙니다. 이 국가는 석유, 천연가스, 석탄 및 우라늄의 거대한 대규모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어 넓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잠재적인 에너지 허브 중심지로서의 핵심 역할을 아주 굳건하게 탄탄히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천연가스는 현재 세계 16위의 생산량을 당당히 기록하며 중국, 러시아 및 이웃 국가들의 아주 핵심적인 수출 파트너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척박한 기후와 끝없이 메마른 대지에도 불구하고 우즈베키스탄은 놀라운 수준의 농업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면화가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죠. 우즈베키스탄에서 면화는 하얀 금으로 불립니다. 세계 5위 면화 수출국이거든요. 면화는 단순한 핵심 수출품을 넘어 수백만 노동자의 밥줄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면 산업이 튼튼해야만 국가 전체의 농업 경제 기반도 비로소 강력하게 다져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금과 면화 외에 우즈베키스탄은 또 다른 대표 농산물 수박으로 유명합니다. 풍부한 햇볕과 뜨거운 기온 덕분에 수박이 아주 잘 자랍니다. 달콤하고 향이 진하며 수분 가득한 다양한 품종이 쏟아져 나오죠. 이 지역의 수박 재배 역사는 2000년 이상 이어졌고 100종 이상의 품종이 대대손손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겨울철 수박인 구비, 카라카분, 우미르바키, 코이보시는 오랜 기간 보관해도 달콤한 맛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2023년에 우즈베키스탄은 약 14만 9천 톤의 수박과 멜론을 수출해 전체 과체류 수출의 8.7%를 차지했고 약 12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번호 12. 우즈베키스탄 여성에 대한 오해를 우리 함께 파헤쳐 볼까요? 흔히들 보수적인 이슬람 국가의 이미지 때문에 여성들이 엄격한 규율에 묶여 폐쇄적으로 살 거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우즈베키스탄 여성들은 자유롭게 의상을 선택하고 자신의 개성을 마음껏 뽐낼 수 있거든요. 여름철 타슈켄트나 사마르칸트 도심에선 티셔츠와 청바지, 심지어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도 얼마든지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전통 의상도 여전히 존재하지만 주로 결혼식이나 지역 축제, 국가기념일 같은 특별한 날에만 차려입곤 합니다. 여성이 사회활동에서 철저히 배제된다는 편견과 달리 우즈베키스탄 여성들은 양질의 교육을 받고 의료, 교육, 미디어, 비즈니스, 그리고 심지어 정치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죠. 최근 자료를 보면 우즈베키스탄 국회 의석의 약 17.5%가 여성 몫인데 이는 구소련 국가들 중에서도 상당히 높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흐름은 우즈베키스탄 여성들이 갈수록 해외에서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는 점이죠. 인기 있는 목적지는 러시아, 한국, 터키입니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우즈베키스탄 여성들은 단순 가사도우미나 일용직 노동자에 머물지 않고 농업이나 식품 가공 또는 지역 시장에서 상업 활동을 주도하곤 합니다. 상당수가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와 열심히 모은 돈으로 옷가게나 잡화점 또는 미용실을 번듯하게 차립니다. 이런 뜨거운 활력은 독립적이고 경험이 풍부하며 글로벌 감각까지 갖춘 새로운 여성 세대를 만들어내고 있죠. 이들은 직장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사회관계 속에서도 크게 존중받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남성들은 여성이 무거운 짐을 들면 선뜻 도와주거나 대중교통에서 자연스럽게 자리를 내어주는 등 항상 여성에게 각별한 예의를 갖추는 편입니다. 우즈베키스탄 현대 여성의 진짜 모습이 세계에 잘 알려지지 않은 건 이 나라가 오랫동안 관광을 막아뒀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비자 규제를 풀고 관광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하면서 우즈베키스탄 현대 여성의 모습이 글로벌 미디어와 소셜 미디어에 점차 자주 눈에 띄기 시작했죠. 우리 같이 살펴보죠. 과거 큰 인기를 끌었던 독특한 미의 상징은 바로 금리였습니다. 이는 사회적 지위와 부를 드러내는 방식이었습니다. 1980년대와 90년대 농촌 여성들 사이에선 가장 일반적인 미의 기준이었죠. 금리가 많을수록 성공한 여성으로 여겨졌습니다. 현재 이 유행은 크게 줄어들었는데 젊은 세대와 대도시에선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농촌이나 전통 축제에선 금리가 반짝이는 미소가 특정 문화적 시기를 진하게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여성들의 사랑, 결혼 생활 혹은 데이트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댓글에 이를 남겨주세요. 함께 탐험을 계속해봅시다. 번호 11. 다처제가 금지됐지만 여전히 존재한다. 이슬람 국가에서는 남성이 여러 아내를 두는 것이 종교적으로 허용됩니다. 그가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고 공정하게 대할 수 있다면 4명의 아내를 두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즈베키스탄은 특별한 예외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이슬람을 믿고 있지만 이 나라는 국가 법률로 다처제를 절대적으로 금지하죠.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젊은 여성들은 높은 교육을 받아 결혼 생활의 평등권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배우자를 공유하는 상황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금지의 뿌리는 과거 소련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소련 정부는 일부 일처 원칙에 기반한 결혼법을 강력히 제정했죠. 독립을 쟁취한 후에도 우즈베키스탄은 사회의 현대성과 평등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 규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첫째 아내 외의 모든 결혼은 종교적 의식이나 비공식적 동거를 포함해 결코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이는 명백한 법 위반으로 간주된다는 걸 의미하죠. 그럼에도 2명 이상의 아내를 둔 남성들이 분명 존재하지만 이는 비공식적인 다처제 형태로만 은밀히 이루어집니다. 공식 아내와 결혼한 후 남성은 두 번째 아내와 간단한 이슬람 결혼식을 진행할 수 있지만 행정 절차는 따르지 않습니다. 이 두 번째 아내는 상속권도 없고 재산을 자기 명의로 돌릴 수 없으며 관계가 끝나도 자신을 보호할 법적 안전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형태는 주로 전통이 강하게 남아있는 일부 농촌에서만 받아들여집니다. 이러한 결혼의 동기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째, 아내가 자녀를 낳지 못하거나 보수적인 가족의 압력 때문일 수 있죠. 하지만 오늘날 비공식적인 다처제 관습은 특히 도시 지역에서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엔 다처제 금지 외에도 결혼에 대한 몇 가지 흥미로운 규정이 있습니다. 결혼 등록 전에 양측 모두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고 HIV 음성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죠. 심지어 일부 지역에선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이거나 정신병력이 있으면 결혼 등록 서류가 아예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가정 내의 위험을 사전에 미리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결혼 선물에 관해서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은 많은 아시아 국가들처럼 현금 대신 가정용품을 선물하는 독특한 습관이 있습니다. 진공청소기, 냄비, 카펫, TV 등 필요한 모든 물품이 친구와 친척들에 의해 새로 결혼한 커플을 위해 준비됩니다. 덕분에 결혼식 후 신혼부부는 추가로 물건을 구매할 필요 없이 아주 편안하게 바로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 아내와의 충실한 삶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4명의 아내를 두는 스타일을 선호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1번, 두 번째는 2번이라고 편하게 댓글을 남겨주세요. 10번.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하철역.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는 세계에서 가장 독특하고 깨끗한 지하철 시스템 중 하나를 자랑합니다. 이곳은 1977년에 개통된 중앙아시아 최초의 지하철 네트워크로 독창적인 건축 양식과 예술적인 디자인 덕분에 지금까지 상징적인 명소로 남아 있습니다. 타슈켄트의 모든 역은 평범함을 넘어 거대한 지하 예술 전시관처럼 꾸며져 있으며 화려한 대리석 기둥, 화강암 천장, 고전적인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코스모나프틀라르 역은 신비로운 우주를 모티브로 한 추상적인 패턴과 옛 소련 우주 비행사들을 기리는 초상화가 새겨진 뛰어난 걸작입니다. 지하철 네트워크 외에도 기차는 주요 도시들을 길게 연결해주는 핵심 교통수단입니다. 국영으로 운영되는 철도 노선은 옛 소련 시대의 엄격한 분위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승무원들은 전통적인 캐피 모자와 배지를 착용한 채 매우 규율 잡힌 태도로 승객을 맞이합니다. 타슈켄트에서 사마르칸트나 부하라로 향하는 야간 열차에 오르면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향수를 부르는 고전 공연에 직접 참여하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쉐보레 브랜드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실상 국민 자동차가 되었습니다. 택시, 개인차, 경찰차까지 이 브랜드가 자동차 시장을 거의 장악했습니다. 이는 2008년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제너럴 모터스의 협력 계약 덕분에 현지에서 직접 쉐보레 차량을 생산할 수 있게 된 결과입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차량은 강력한 보조금 덕분에 가격이 $700에서 $140에 불과하며 수입차에는 무거운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특별한 구조 덕분에 쉐보레는 현지 자동차 시장의 94%를 독차지했으며 토요타나 BMW 같은 외제차는 희귀한 고급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평균 소득이 높지 않음에도 이 유리한 정책 덕분에 수많은 우즈베크인들이 자신만의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리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라다, 모스크비치, VH 같은 차량들도 여전히 우리 눈에 띕니다. 이들은 옛 소련 시대의 모델로 오늘날까지도 꼼꼼히 유지보수되며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부 외곽 농촌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집에서 직접 자동차를 고치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며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 부품을 옛날 방식대로 복원하는 전통적인 기계 공장이 존재합니다.
카라칼팍스탄 같은 외진 지역에서는 일상적인 교통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곳에서 거대한 낙타는 단순한 운송 수단일 뿐만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귀중한 자산입니다. 소, 말, 그리고 짐차는 여전히 물, 농산물 운송 또는 작은 마을 간의 이동을 위해 널리 쓰입니다. 포장 도로가 없는 황량한 지역에서는 거대한 낙타가 무사히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교통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이슬람과 러시아가 우즈베키스탄 전역으로 흥미롭게 퍼져나가는 방식. 우즈베키스탄이 독립국가가 되기 전 이 지역은 잦은 역사적 변동을 겪으며 대제국의 뼈아픈 지배를 받았습니다. 고대시대부터 이 땅은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일부였으며 특히 아케메네스 왕조와 이후 사산 왕조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남겨진 페르시아 문화는 정교한 도시계획, 뛰어난 건축기술, 언어, 그리고 사람들의 일상생활 방식에 아주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오늘날까지 온전히 남아있는 훌륭한 예로 우즈베키스탄의 일부 농촌 지역에서 여전히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놀라운 고대 방식의 전통 수로 시스템이 있습니다. 8세기에는 매서운 아랍 군대가 중앙아시아에 진입하면서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한 전체 지역이 결국 이슬람 왕조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이 극적인 사건은 이슬람이 이 지역에 전파되는 중요한 종교적 전환점을 나타냅니다. 처음에는 차가운 권력층에 의해 강요되었지만 점차 교육, 상업, 문화활동을 통해 평범한 주민들의 일상적인 삶과 자연스럽게 깊이 밀접하게 연결되었습니다. 사마르칸트와 부하라가 빠르게 이슬람의 핵심 중심지로 발전하며 화려한 사원, 학교 및 꾸란과 다양한 학문을 깊이 연구하는 거대한 도서관이 곳곳에 세워졌습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 인구 약 90%가 수니파 이슬람을 믿고 있으며 이 종교의 깊은 영향은 일상 문화, 의복, 공동체 생활, 그리고 건축에 여전히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19세기 말 우즈베키스탄은 거대한 러시아 제국의 차가운 확장 목표가 되었습니다. 정복된 후 이 지역은 점차 차가운 러시아 제국의 행정 시스템에 통합되었고 이후 거대한 소련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1917년 10월 혁명 이후 우즈베키스탄은 소련 연방의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이 억압된 시기에는 전통 문화와 종교 요소가 철저히 제한되었고 러시아어가 교육, 언론 및 행정에서 중요한 핵심 언어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1991년 소련이 붕괴된 후 우즈베키스탄은 마침내 공식적인 독립국가가 되었으며 첫 대통령인 이슬람 카리모프가 2016년까지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소련에서 분리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옛 소련 시대의 영향은 여전히 뚜렷하게 남아있으며 특히 언어 면에서 그렇습니다. 현재 80% 이상의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일상적인 의사소통에서 유창하게 러시아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도시 지역에서 그렇습니다. 상업, 의료 및 기술 분야에서는 러시아어가 공식적으로 선언되지 않은 주요 언어로 여겨집니다.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러시아어를 자연스럽게 유창히 구사하는 것이 직업 기회를 넓게 확장하고 다양한 지역 지식에 깊이 접근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번째. 우즈베키스탄 안에 또 다른 국가가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영토 안에는 마치 축소된 독립국가와 같은 매우 특별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자체 의회, 헌법, 언어를 당당히 가지고 있으며 낯설고 독특한 민족이 거주하는 놀라운 곳입니다. 그곳은 바로 거대한 카라칼팍스탄으로 우즈베키스탄 북서부에 위치한 자치지역으로 방대한 전체 국가 면적의 약 40%를 차지합니다. 이는 넓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하고 높은 자치권을 가진 특별한 지역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1993년에 제정된 헌법은 신비로운 카라칼팍스탄을 우즈베키스탄의 틀 안에 있는 주권민주공화국으로 당당히 공식 인정했습니다. 특히 이 놀라운 헌법은 카라칼팍스탄이 헌법 발효 후 20년이 지나면 독립국가로 분리하기 위한 국민투표를 당당히 실시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허용했습니다. 이는 세계의 자치지역에서도 드문 파격적인 규정입니다. 2022년에는 조용했던 상황이 크게 변화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헌법 개정안을 거칠게 제안하면서 카라칼팍스탄의 주권 개념을 완전히 제거하는 조항이 은밀히 포함되었습니다. 동시에 국민 투표를 통한 합법적인 분리 권리도 영원히 폐지될 것이 차갑게 제안되었습니다. 이러한 무자비한 변화는 카라칼팍스탄 주민들로부터 거대한 분노와 강력한 반발을 크게 일으켰습니다. 수많은 이들은
이것이 그들의 고유한 정체성과 소중한 자치권을 짓밟고 부정하는 행위로 간주했습니다. 즉시 누쿠스와 여러 다른 지역에서 격렬한 대규모 시위가 크게 발생했습니다. 수천 명의 주민들이 이 부당한 제안에 반대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거센 국내외 여론의 강력한 압력 속에서 샤브카트 미르지오예프 대통령은 마침내 카라칼팍스탄과 관련된 조항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활동가들은 강제로 체포되거나 탄압을 받았으며 이는 여전히 우즈베키스탄 정치에서 아주 민감한 주제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정치 체제의 차이뿐만 아니라 카라칼팍스탄은 독특한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라칼파거는 튀르크어족에 속하며 우즈베크인과는 다른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떠나보실까요? 이곳 주 언어는 카라칼파크어로 우즈베크어보다 카자흐어에 가까운 구조를 가졌습니다. 학교와 정부기관에서는 두 언어가 병행되어 쓰입니다. 일상생활을 들여다보면 카라칼파크스탄 사람들은 여전히 유목민 특유의 오랜 문화적 전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면 수많은 농촌 가정에서 전통 텐트인 유르트를 세웁니다. 이 유르트는 그저 단순한 집이 아닙니다. 사람과 대지, 그리고 끈끈한 전통을 이어주는 특별한 상징과도 같죠. 가축을 돌보고 계절별 축제를 열며 야외 공동체 활동을 즐기는 모습은 카라칼 파크스탄 여러 지역에서 여전히 흔합니다. 7번째 명소, 실크로드의 심장부로 가볼까요? 우즈베키스탄은 동양의 중국과 서양의 유럽을 하나로 잇는 고대 무역로의 핵심 연결고리였습니다. 중앙아시아 사막 한가운데 자리한 이 척박한 땅은 메마른 목을 축이고 숨을 고르며 물건을 거래하던 상인들의 필수 기착지였습니다. 그 덕분에 아랍과 페르시아, 중국, 인도, 심지어 유럽에서 몰려든 수천 명의 상인들이 이 땅에 짙고 뚜렷한 문화적 발자취를 남겼죠. 하지만 바닷길이 열리며 육상 실크로드를 대체하자 중앙아시아의 상업적 입지는 흔들렸고 우즈베키스탄에 번화했던 도시들도 서서히 모래바람 속에 잊혀갔습니다. 최근 수십 년간 정부는 유산 보존 프로젝트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웅장한 고대 건축물을 복원하며 우즈베키스탄 여행의 역사적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죠. 그중 가장 빛나는 세 도시가 바로 히바, 부하라, 그리고 사마르칸트입니다. 히바는 우즈베키스탄 서쪽 끝자락에 위치한 고대 도시로 6세기부터 지어졌습니다. 카라롄 사막 근처의 자리에 상인들의 핵심 중간 기착지 역할을 톡톡히 해냈죠. 특히 이곳의 이창칼라 성곽은 흑벽돌로 쌓아 올린 성벽, 정교하게 조각된 아치형 문, 그리고 지금도 주민들이 걸어다니는 좁은 돌길이 어우러진 거대한 살아있는 박물관입니다. 현지 젊은이들이 웨딩 사진을 남기기 위해 즐겨 찾는 인기 명소이기도 합니다. 밤이 되어 조명이 켜지면 고대 도시 전체가 생생한 역사, 영화 속 한 장면처럼 황홀하게 변신하죠. 두 번째 도시는 수세기 동안 상업, 교육, 종교의 중심지였던 부하라입니다. 5,000년 전부터 사람들이 터를 잡기 시작한 이 지역에서 부하라라는 도시는 그 긴 세월의 절반 이상을 굳건히 버텨왔습니다. 현재 이곳은 모스크와 이슬람 학교, 전통시장 등 140개가 넘는 고대 건축물을 고스란히 품고 있습니다. 1993년 유네스코는 부하라 역사지구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며 중앙아시아 문명 발전에 기여한 이곳의 거대한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실크로드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는 3,0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사마르칸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거주 도시 중 하나죠. 사마르칸트는 페르시아, 중국, 인도, 아랍 등 당대 최고의 주요 문명들이 화려하게 교차하던 지리적 요충지였습니다. 실크로드의 황금기 시절, 이곳은 비단과 유리, 반짝이는 보석과 귀한 고서들이 오가는 핵심 기착지였습니다. 오늘날 사마르칸트는 레기스탄 광장과 거대한 푸른 돔, 완벽하게 복원된 이슬람 건축물들로 명성이 자자하죠. 자, 6번째, 명소입니다.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수도를 함께 만나보시죠. 타슈켄트는 우즈베키스탄의 든든한 수도이자 무려 300만 명이 넘는 인구를 자랑하는 중앙아시아 최대 도시입니다. 국가 북서쪽 끝자락에 위치한 이 도시는 단순한 행정 중심지를 넘어 나라 전체의 상업과 문화를 견인하는 심장부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죠. 무려 2,000년이 넘는 깊은 역사를 간직한 타슈켄트는 과거 고대 실크로드 상인들의 아주 중요한 중간 쉼터였습니다. 제정 러시아 시절에는 투르키스탄의 수도로, 이후에는 소비에트 우즈베키스탄의 수도로
격동의 시간을 보냈고 마침내 오늘날 독립국가의 당당한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타슈켄트 관광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하이라이트가 있죠. 바로 전통시장인 초르수 바자르입니다. 초르수는 중앙아시아 전체를 통틀어 가장 거대하고 유서 깊은 야외 시장입니다. 신선한 농산물과 달콤한 건과일, 자극적인 향신료부터 화려한 의류, 정교한 수공예품, 독특한 기념품까지 방문객의 눈길을 사로잡는 다양한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곳은 현지인들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평범한 생활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우즈베키스탄 고유의 문화적 숨결과 폭발적인 활기를 뿜어내며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죠. 이 도시엔 다른 볼거리도 넘쳐납니다. 방문객들은 구시가지의 낡은 돌길을 걸으며 전통 건축을 감상하거나 알리셰르 나보이 국립공원에서 여유를 만끽할 수 있죠. 우즈베키스탄 미술관, 국립박물관, 알리셰르 나보이 박물관 등 거대한 박물관을 돌며 현지 문화를 깊이 있게 배워보세요. 이런 공간들은 거친 역사 속에서 피어난 이곳 사람들의 옛 흔적과 예술적 영혼을 생생하게 비춰주는 커다란 창문입니다. 타슈켄트의 밤문화도 무척 독특한 매력을 발산합니다. 해가 지면 도시는 밤을 잊은 채 다채로운 오락 활동들로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거대한 방송탑 주변엔 세련된 루프탑 바들이 빼곡합니다. 달콤한 칵테일을 천천히 음미하며 보석처럼 반짝이는 타슈켄트의 밤 풍경을 내려다볼 수 있죠. 몇몇 바에서는 어쿠스틱 라이브나 DJ 공연이 열립니다. 강렬한 테크노 리듬에 전통 악기인 두타르와 도이라를 섞어 아주 독특한 사운드를 만들어내죠. 주말이면 밤새 문을 여는 클럽들 덕분에 거리는 한층 더 뜨거워집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춤사위가 현대 EDM 비트와 종종 어우러집니다. 옛 전통과 세련된 현대가 짜릿하게 융합하는 순간이죠. 탁 트인 광장 곳곳에선 현지인과 여행객이 한데 어우러져 흥겹게 민요를 부르고 거리의 악사들이 분위기를 달구기도 합니다. 시계가 자정을 훌쩍 넘겨도 초르수 시장 뒷골목의 수많은 식당들은 꺼지지 않는 불빛으로 거리를 지킵니다. 케밥, 화덕빵, 뜨거운 녹차 같은 음식들이 다음날 해가 뜰 때까지 넉넉하게 제공됩니다. 골목길 작은 가게들의 다정한 분위기는 현지 주민들과 길을 걷던 관광객들이 밤새 도란도란 모여드는 아늑하고 따뜻한 휴식처가 되어줍니다. 다음 우즈베키스탄 여행 명소입니다. 타슈켄트에서 북동쪽으로 약 80km 달리면 닿는 침간산과 차르박 호수, 웅장한 대자연과 역동적인 야외 활동을 열망하는 분들에게 더없이 완벽한 천국이죠. 험준한 산을 오르고 언덕을 따라 말을 타고 달리거나 트레킹하며 계곡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눈 내리는 겨울이 찾아오면 이곳은 초보자도 쉽게 즐기는 근사한 스키장으로 변신하죠. 침간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한 차르박 호수는 거대한 산으로 둘러싸인 푸른 담수호입니다. 시원한 수영이나 신나는 카약을 타거나 전통식 호숫가 리조트에서 달콤하게 쉬기 좋습니다. 반면 서부에 자리한 뜨거운 키질검 사막은 날 것 그대로의 진정한 유목민 경험을 선사하죠. 전통 유르트에서 묵으며 소박한 바비큐를 즐겨보세요. 빛 공해가 전혀 없는 칠흑 같은 밤하늘 아래 쏟아지는 별빛을 황홀하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사막 한복판에는 거대한 고대 요새인 아야즈 칼라 유적지가 버티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직접 요새를 탐험하며 옛 왕국의 방어선이었던 모래사막의 탁 트인 전경을 생생하게 내려다볼 수 있죠. 고고학이나 사진 촬영, 잊힌 고대 문화에 푹 빠진 분들에게 완벽한 놀이터죠. 자, 발길을 남부로 돌려 테르메즈를 만나보겠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옛 불교 유적이 보존된 아주 희귀한 도시거든요. 수도사들이 묵묵히 수행하던 카라테페 수도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근처엔 발굴된 불상과 정교한 조각들이 야외에 그대로 전시된 파야즈 테페가 여행자의 발길을 멈춰 세웁니다. 종교 교류의 흔적이 궁금하다면 테르메즈는 절대 놓쳐선 안 될 필수 정거장입니다. 웅장한 돔 양식의 고대 이슬람 건축물인 알 하키마트 테르미지, 영묘 역시 한없이 고요한 평화를 내어주죠. 자, 우즈베키스탄에서 우리가 찾아낸 최고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사마르칸트 남쪽으로 약 90km 떨어진 샤흐리사브즈는 14세기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최고 권력자 티무르가 태어난 곳입니다. 이곳을 찾는 여행객들은 티무르 왕조 권력을 상징했던 아크사라이 궁전 입구에 자주 발걸음을 멈춥니다.
궁전은 불완전한 모습이지만 40m 높이의 웅장한 정문은 중세 건축의 거대한 규모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도루스 사우다트 영묘는 원래 티무르가 자신의 안식처로 원했던 곳입니다. 시신이 사마르칸트로 옮겨지기 전 잠들었던 장소죠. 이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훔친 장소는 어디인가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번호 4. 우즈베키스탄 명소의 특별한 축제들. 우즈베키스탄은 문화적 매력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전통 축제를 그대로 보존하며 지역 사회에 아주 중요한 활동으로 이어나가고 있죠. 그중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크고 인기 있는 축제는 매년 3월 21일에 열리는 나우루즈입니다. 춘분을 기념하며 고대 페르시아 달력에 따라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죠. 이 기간에 가족들은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바람 밀로 만든 수마락 등 전통 요리를 준비합니다. 친척 친구들과 어울리며 즐거운 시간을 나눕니다. 타슈켄트, 사마르칸트, 부하라 같은 대도시에서는 공원이나 중앙광장 같은 공공장소에서 민속 공연, 레슬링 대회나 경마 등으로 뜨거운 축제 분위기가 무르익습니다. 또 다른 독특한 축제인 보이순 바오리는 매년 봄수루 한다리아 주 보이순 마을에서 열리죠. 이 지역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소중한 민속문화 보존 공간입니다. 주민들은 이 축제를 통해 고유의 전통 의식을 지키고 수세기를 이어온 민속 노래와 신비로운 고대 춤을 사람들에게 선보이죠. 이 시기 보이순을 방문하면 풍년을 기원하는 의식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웅장한 서사시 노래를 감상하고 산악마을의 흥겨운 전통 놀이에도 함께 참여할 수 있죠. 여름철 사마르칸트에서는 샤르크 타로날랄이라는 화려한 국제음악 축제가 열립니다. 우즈베키스탄 일대에서 손꼽히는 가장 큰 음악 축제 중 하나죠. 샤르크 타로날랄이는 동양의 멜로디라는 아름다운 뜻입니다. 이 거대한 행사는 2년마다 레기스탄 광장에서 열립니다. 웅장한 역사적 건축물을 배경으로 세계 각국 예술가들이 모여 민속 음악과 전통 의상을 선보이며 뜨겁게 교류하죠. 부하라에서는 매년 5월 말이나 6월 초 실크 앤 스파이스 축제가 열립니다. 찬란했던 실크로드 시대의 상업 유산을 기리는 행사죠. 이 특별한 축제에는 전국 장인들이 한데 모입니다. 섬세한 이카트 직조부터 수공예 자수, 도자기와 보석 제작까지 훌륭한 전통 제품들을 널리 소개하죠. 방문객들은 수공예 부스를 구경하고 화려한 전통 의상 퍼레이드를 관람하게 됩니다. 흥겨운 민속 음악과 함께 지역 특색이 묻어나는 길거리 음식도 맘껏 맛볼 수 있죠. 번호 3.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의 유명한 음식들. 이곳의 음식 문화는 과거 유목 생활과 전통 농업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줍니다. 수세기를 이어온 정성스러운 수작업 방식으로 깊고 진한 맛의 요리를 탄생시켰죠. 그 중에서도 플로프는 우즈베키스탄을 대표하는 요리입니다. 큼직한 행사나 결혼식, 가족 모임에 어김없이 등장하죠. 플로프는 쌀, 양고기나 소고기, 채썬, 당근과 양파, 그리고 강황이나 회양 같은 특유의 향신료를 넣습니다. 때로는 건포도나 콩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이 요리는 카잔이라는 커다란 팬에서 조리하는데 불을 고르게 유지하기 위해 장작불 위에 직접 올려 끓여냅니다. 타슈켄트나 사마르칸트 같은 도시에서는 하루에 수백 인분을 조리하는 거대한 플로프 센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매력적인 길거리 음식은 꼬치구이인 샤슬릭이죠. 부드러운 양고기나 소고기, 닭고기를 사용합니다. 양파와 소금, 후추로 감칠맛 나게 양념한 다음 꼬치에 꿰어 뜨거운 숯불에 구워내죠. 숯불에 구울 때는 고기가 부드럽고 고르게 익도록 기름을 덧발라주기도 합니다. 샤슬릭은 담백한 전통빵과 얇게 썬 양파, 맛의 균형을 잡아줄 새콤한 식초를 곁들여 먹는 것이 일품입니다. 해질녘 활기 넘치는 시장에 가면 멀리서부터 풍겨오는 고기 굽는 냄새가 여행객의 발길을 단숨에 사로잡죠. 납작한 빵노는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의 모든 식탁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전통빵입니다. 밀가루, 물, 소금, 효모로 반죽해 땅속 오븐인 탄디르에서 구워내죠. 빵 반죽을 얇게 밀고 나무틀로 특유의 모양을 찍어낸 뒤 구워냅니다. 이 빵은 시장과 마트에서 쉽게 구하지만 현지인들은 매우 소중하게 여겨 빵을 뒤집거나 남기지 않습니다. 노는 고기 요리나 국물에 곁들여 먹고 때론 따뜻한 녹차와 가볍게 즐기기도 하죠. 전통 수프 중에서 제일 인기 있는 요리는 슈르파입니다. 신선한 양고기에 당근, 감자, 양파를 듬뿍 넣고 끓이는데 때로는 토마토나 청양고추를 넣어 맛을 내기도 하죠. 맑게 우러난 진한 육수는 쌀쌀한 날씨에 속을 달래주기 완벽하죠.
또 다른 수프인 마스타바는 쌀과 고기, 채소로 끓여내 한층 걸쭉합니다. 점심 메인 요리로 자주 등장하며 동네 가족 식당에서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이 두 요리는 모두 우즈베키스탄 음식 문화에서 따뜻한 환대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번호 2. 우즈베키스탄 여행 비용.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우즈베키스탄 여행 예산은 어떨까요? 아시아나 유럽의 다른 여러 국가들에 비하면 무척 합리적인 편입니다. 호텔과 아늑한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비용도 선택의 폭이 아주 다양하죠. 예산을 아끼고 싶다면 호스텔이나 동네 게스트하우스의 도미토리 혹은 기본 개인실을 이용해 보세요. 가격은 대략 10에서 20달러 사이로 무척 저렴합니다. 대개 이 가격에는 아침 식사와 와이파이, 기본적인 리셉션 서비스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30에서 50달러 정도의 예산으로는 우즈베키스탄 특유의 분위기로 꾸며진 중급 호텔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심가와 가까워 무척 편리한 위치죠. 예산을 70달러 이상으로 올리면 시원한 에어컨과 전용 욕실, 고급스러운 구내 레스토랑까지 완벽히 갖춘 3성급이나 4성급 호텔 등 다양하고 훌륭한 선택지가 펼쳐지죠. 식사 비용도 아주 놀랍도록 저렴하죠. 로컬 식당에 가면 우즈베키스탄 전통 요리인 플로프와 샤슬리크, 난, 따뜻한 차까지 곁들인 식사가 보통 2에서 4달러면 충분합니다. 일반 레스토랑에 제대로 된 식사도 6에서 10달러 정도면 훌륭하게 즐길 수 있죠. 타슈켄트나 사마르칸트의 럭셔리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할 경우 메뉴에 따라 15에서 25달러 사이로 가격이 달라집니다. 지역 식당에서 식사하면 하루 15달러 이하로 배부르게 먹을 수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시내 교통비는 매우 저렴하죠. 타슈켄트의 지하철 요금은 한 번에 겨우 0.15달러 수준이죠. 타슈켄트나 사마르칸트, 부하라, 키바 등 주요 도시를 오가야 한다면 아프라시압 고속열차를 타는 게 아주 편리합니다. 요금은 구간에 따라 8에서 20달러 정도죠. 시내 택시나 지역 버스도 합리적인 가격이라 짧은 거리 이동엔 보통 2달러 이하입니다. 하루 동안의 알찬 패키지 체험을 원하신다면 고대 도시 탐방 투어는 평균 25에서 50달러로 교통과 가이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레기스탄, 아크 요새, 이창칼라 같은 유명 관광지의 입장료는 보통 2에서 5달러 사이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조금 더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곳도 분명 있지만 다른 세계 문화유산에 비하면 여전히 무척 저렴합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즐기는 당일 여행 총비용은 절약형 코스를 선택할 경우 30에서 50달러이고 조금 더 편안한 여행을 즐기고 싶다면 60에서 100달러 사이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중앙아시아의 웅장한 문화와 건축물, 자연을 직접 탐험하면서도 큰 돈을 들이고 싶지 않은 분들께 아주 합리적인 가격이죠. 하루 예산 100달러가 주어지면 음식, 숙박, 특별한 체험 중 어디에 지출하시겠습니까?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선택을 알려주세요. 첫째로 우즈베키스탄 여행 시 유의할 점입니다. 우즈베키스탄 탐험을 준비하실 때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욱 완벽한 일정을 즐기려면 반드시 몇 가지 핵심 사항들을 점검해야만 하죠. 무엇보다 방문하기 가장 좋은 시기를 골라야 합니다. 가장 쾌적한 날씨는 보통 봄철인 3월부터 5월까지 또는 선선한 가을인 9월부터 11월 초까지입니다. 이 시기에는 평균 기온이 15도에서 25도 사이를 유지하며 하늘은 청명하고 주변 풍경은 아름답게 변하죠. 봄에는 고원의 아름다운 야생화가 만발하고 가을이면 농경지에 눈부신 수확의 빛깔이 가득해집니다. 뜨겁고 유난히 건조한 기후에 약하신 편이라면 한여름 방문은 무조건 피하시는 게 상책입니다. 부하라나 히바 같은 남부 지역은 기온이 40도 이상 치솟거든요. 치안 면에서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전역을 통틀어 외국인에게 가장 우호적인 나라입니다. 주요 관광지 내에서는 소매치기나 뻔한 사기 범죄가 일어나는 일이 드뭅니다. 그래도 본인의 소지품은 철저히 관리하고 외출할 때는 거액의 현금이나 귀중품은 두고 나가세요. 현지 결제 시스템은 여전히 현금을 압도적으로 선호합니다. 신용카드는 타슈켄트의 대형 호텔이나 쇼핑몰에서만 주로 통용됩니다. 그러니 공항과 공식 은행을 이용해 넉넉히 현금을 환전해 두시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암시장에서 거래하다 손해를 보거나 위조 지폐에 당하는 일은 피해야겠죠. 언어 면에서는 현지인 대부분이 일상적으로 우즈베크어와 러시아어를 사용합니다. 가벼운 인사나 가격 흥정, 길 묻기 정도의 기초적인 러시아어 혹은 우즈베크어 몇 마디를 외워가세요. 소통이 수월해질 뿐만 아니라 로컬 시장에서
상인들의 큰 호감을 얻을 겁니다. 현지인들은 여행객을 무척 따뜻하게 반겨주지만 안타깝게도 관광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조차 영어 구사자는 드문 편이거든요. 도시간 기차 이동을 계획하셨다면 특히 타슈켄트에서 사마르칸드나 부하라로 향하는 인기 노선은 무조건 며칠 전 사전 예약을 맞춰두는 게 안전합니다. 우즈베키스탄 철도청 공식 웹사이트로 미리 예매하시면 좋은 좌석을 확보하고 기차역에서 버려지는 대기 시간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와 함께 우즈베키스탄만의 15가지 특별한 매력을 둘러봤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꿀팁들이 이 매력적인 나라를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콘텐츠가 유익하셨다면 저희를 위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공유를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